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구서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앞에 기초이론 이 부분만 강의 찍고 그 다음 뒷부분에 나머지 3시간 강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예, 못 찍었습니다. 사실 강의 하다가 말고 중간에 강의를 포기했었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날 원래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그날 코로나 걸린 마지막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이제 누워가지고 골골하고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상 없다고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저녁에 수업을 하려고 와가지고 찍었는데 뭐 목소리가 나와야지 어떻게 말을 하죠. 예, 코로나 걸렸을 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증세가 침을 못 삼키는 겁니다.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떠들려고 하니까 1시간 동안은 어떻게 찍었는데 다음 두 번째 시간은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원래 목소리가 제가 카랑카랑한 편인데 아직은 목이 좀 그렇고 또 체력이 좀 많이 이제 처져가지고 자꾸 땀이 막 이렇게 자꾸 나요. 그래서 아직은 비정상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너뛰었는데 더 이상 미루는 건 안 돼가지고 오늘 또 수업에 나왔습니다. 자, 힘들더라도 가자.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상당히 힘든 겁니다. 공부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다? 공부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거든, 그건. 남하고 싸우는 건 썰만하지만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건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대로 우리 가보자. 자, 지난주는 아직 책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책이 이렇게 쌈박하게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여기 첫 번째 딱 넘어가 보면 맨 앞에 머릿말이 나오죠. 그래서 머릿말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기본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경향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고 있는지 몇 년치 거를 분석한 걸 자료를 만들어 놨고 그 옆에 이번 33회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거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걸 다루고 있죠. 그러고 이제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나오고 또 이제 목차 나오고 그건 목차가 다 끝나고 나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금 빠르게 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 요 법률, 요 내용이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체 부동산 공법 40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얼마를 차지한다? 그 중에 12문제를 차지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를 차지하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럼 12문제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를 맞춰야 될까? 목표는 9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12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몇 개 맞추자? 9개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다시 몇 개 파트로 나눴는데 4개 파트로 나눈 것 중에서 용어적인 파트에서 약 7문제, 7%, 약 7% 출제되고 계획과 관련된 파트에서 거의 68%니까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죠. 따라서 계획과 관련된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때는 12문제 중에 11문제까지도 계획과 관련된 파트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계획과 관련된 파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는 한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대략 이런 정도로 현재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한마디로 말한 체계도가 나와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이 체계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 법률은 크게 나누면 용어정의 파트가 있고 행정계획 수립 파트가 있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파트가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뒷부분에 타인의 토지 출입이나 청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있는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가 우리 원래 법조문에는 22개 용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22개에 대한 용어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정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국어사전하고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면 뭘 찾아보죠?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럼 국어사전을 읽으면 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딱 나와가지고 금방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이 용어 정의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용어 정의 속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이 단어를 써놓은 것이 이 단어가 또 모르는 단어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그 용어 정의라는 속에 해설에 들어있는 그 용어 속에 또 용어가 들어있죠. 예를 들면 두 번째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 용어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뭐라 되어 있다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여러분들 책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32페이지에 32페이지에 용어 정의 첫 번째 보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나오고 거기 뭐라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뭐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뭐래? 광역계획권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야 이거? 광역계획권이 뭐지? 그 단어부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광역계획권이 뭡니까? 모르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가만 있어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 그 뜻이 알 듯 모를 듯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용어적이라는 걸 읽어봤더니 그 속에 또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을 뭐만 정리하면 벌써 반은 정리할까? 용어만 알아들을 줄 알아도 그래도 공부는 50%는 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가장 어려운 건 용어 정의부터 먼저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면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듣다 보면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게 왜 그렇더냐? 용어를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용어 정의를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장을 읽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요. 단어를 모르면 어떤 문장을 읽는데 그 밑쪽에 있는 단어를 무슨 단어인지 그 단어를 뜻을 몰라. 그럼 그 영어가 번역이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말만 써는 게 국산말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도대체 이게 러시아어인지 도대체 서반어인지 도대체 용어들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용어만 알아들을 수 있어도 공법은 50%는 정복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부터 용어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건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그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용어정의라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직 용어정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한다? 용어를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그냥 쭉 읽어가는 정리를 하면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난다 이렇게 난다 이렇게 난다 그것만 찍어서 일단 정리해 놓고 나중에 저 본론 내용들을 쭉 살펴본 후에 다시 용어정의로 들어와 보면 본론 내용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용어를 다시 읽어보면 그게 아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럼 뭐 한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광역계획권은 게 무엇인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어디다 지정하고 어떻게 지정하지?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누가 어떤 식으로 수립하지? 이런 쭉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 정의를 읽어보면 아 이런 내용들을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용어 정의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용어 정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그 경향만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본론 내용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때 용어를 읽어보면 그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강의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단계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째는 우리말로 다 쉽게 번역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우리말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한다? 법주문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법주문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역시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 그럼 그걸 쉽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뜻이야 라는 걸 먼저 정리해놓고 그걸 법률 용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2단계를 거쳐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먼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고 그걸
법률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두 단계로 다 나눠서 지금부터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 정의가 주르륵 나오는데 이것들은 지금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나는지만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용어 정의를 해놓고 본론 내용을 정리한 후에 다시 용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원래 여기는 이제 서론 부분이고 본론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본론 내용의 핵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고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 등을 하자.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대로 국토를 이용하자. 이거와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그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이 행정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무슨 얘기 나온다?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본론 내용 첫 번째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뭐뭐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날까요? 보통 광역도시계획에서 약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최근에 보면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각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한 문제 출제되죠. 그럼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몇 문제 날까? 보통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요.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한 5문제, 6문제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이것도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개 계획으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 놓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시 크게 나누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어떤 것들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지 수립하는 내용, 수립 절차, 수립 내용 둘로 나눠가지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도 광역도시에 수립할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어디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그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자 그러면 두 가지야.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2개 파트로 나눠서 일단 정리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제일 먼저 본론 내용의 행정계획 수립과 관한 것들. 자, 두 번째. 그럼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 하자 그랬죠?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 국토를 계획에 맞춰서 이용도 하고 계획에 맞춰 개발도 하고 또 하자 보존도 하자.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게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용자만 써놓고 개발, 보존은 빼버렸죠. 그럼 이용, 개발, 보존을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이용은 뭐죠? 현상유지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 국토를 이렇게 이용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자. 현상유지적이죠. 개발은 뭐죠?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자. 이게 뭐죠? 그게 개발이죠. 근데 개발을 잘못해버리면 무슨 개발해버리죠? 난개발이 올 수 있습니다. 국토를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난개발이 오죠.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뭐부터 한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허가받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나오죠. 또 보존하는 것도 있죠. 보존은 뭐죠?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이걸 손대지 말라. 앞으로 여기는 훼손하지 말자. 이것이 보존이죠. 그럼 이용, 개발, 보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개발입니다. 함부로 개발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것만 본론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출입과 청문회 관한 것.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면 뭐 하면 되죠? 토지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필요의 목적으로 네 땅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들어가도 괜찮을까? 라고 했더니 토지 소유자 들어오세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돈 줄게. 얼마 줄 건데요? 100만 원. 그럼 들어오세요. 그럴 땐 돈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 나 잠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들어가도 될까? 안 돼요. 돈 줄게. 필요 없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안 돼요. 필요 없어요 하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민법상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게 거기서 한계 부딪힌 겁니다. 그럼 뭐 하자? 부동산 공법에서 뭘 만들었냐? 아니야.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돼.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부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저건 행정청이 공적인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서 조사 측량 등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 측량을 출입을 안 시키면 저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겠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강제 출입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한 거. 그게 공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토지 수요자한테 동의를 받고 출입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냥 토지 수요자와 관계없이 공적인 목적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죠. 이번 33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났는데 뭐가 났더냐? 바로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고 그 조사 측량하러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런 구역을 지정하려고 이런 구역을 지정하려고 조사 측량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이 필요한데 그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느냐? 있다. 어떠서 이런 것들을 위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라는 이걸 괄호 속에다 쳐놓고 이 두 그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그렇게 첫 문제라는 게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한 문제가 났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있죠? 청문. 청문이 뭐죠? 우리 청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들 앉혀놓고 30년 전 얘기까지 다 까발리죠? 야, 너 30년 전에 이 짓 했잖아. 너 이거 그 당시 너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었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샅샅들이 그 까발리는 거. 그게 청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까?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청문은 뭘까?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건 허가권자를 속여가지고 받은 거잖아. 내버려야 됩니까?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까? 당연히 허가 취소시켜야죠. 그때 그냥 취소할까? 아니요. 그 허가받았던 나를 불러다 놉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왜 곧다이로다가 거짓으로다가 속임수로 허가받았니? 한번 변명할 게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보고 정상 참작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봐줄게. 바로 그때 한번 들어보는 절차. 그런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목적에서 어떤 인허가 등을 내줬던 걸 그걸 취소시킬 때 취소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그 이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요거를 여기서는 청문 절차를 한다. 그래서 청문 절차는 아무 때나 게 아니라 세 가지 살필 없어요. 그 세 가지 해당하는 건 간단한 거니까 그거는 마지막에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용어정의부터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정의들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낯섰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한번 들어가자. 시험 문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용어정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지? 이걸 먼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서를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기본서에 보면 32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시험 문제 났느냐? 용어정의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는 문장이니 틀린 문장이니? 라고 났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런 식으로 틀린 문장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따라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그게 하나 시험 문제 났었고, 자, 두 번째로서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어디서 수립하느냐? 여기요.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그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는데 그때 자기 관역의 개념은 어디에 썼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요 6개를 관할구역이라 부른다. 그래서 뭐 그때 군에는 무슨 군은 들어가지 않는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광역시군은 제외라는 게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던 게
저 관악역의 개념에서 광역시군은 제외된다는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나오죠?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요 용어정의 개념 정리.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개념 정리에 관한 게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난 게 보다 바로 요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6가지로 다 써놓고 있는데, 이 6가지를 저는 5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해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바로 우리 기본서 32페이지에 있는 4번. 거기는 동그라미 1, 2, 3, 4, 5, 6, 6개 써있죠?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한 3년에 한 문제 정도씩은 계속 출제되고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몇 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위에 그 지구 단위의 개념은 어떻게 시험 문제를 썼냐? 그 시험 문제가 29회 때 나왔었나? 그때 출제됐었는데 뭐라 하느냐? 박스에다가 뭘 냈었냐? 이거 무슨 계획이란 지구 단위를 괄호쳐놓고 무슨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즉 33페이지에 나오는 5번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쫙 써놓고 이것은 무슨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냐라는 걸 시험 문제로 물었었습니다. 정답 지구 단위 계획이다 라는 그 용어 정의를 묻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던 것.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성장 관리 계획은 요번에 33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는데 딴 게 난 게 아니고 내용이 난 게 아니고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시험 문제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 맨 밑에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 6가지 써 있죠? 거기에 들어다 보면 5번째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5번과 6번에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이 2가지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그 내용 중에 계획과 관련된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자,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 중에 계획과 관련된 건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2가지만 있지.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이번 시험 문제 33에서 출제된 내용이라는 거.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또 3가지가 쭉 나와요.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났느냐? 이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 문제에 났었습니다. 어떻게 출제됐다? 용도지구 소개를 박스로 다 처리해놓고 그 용도지구에 들어갈 내용들 뭐로 돼 있어? 용도지구란 어디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에 대한 어디에서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용도 지역이라는 거기를 뭐다? 괄호 쳐놓고 거기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그래서 맨 앞에 용도지구란 그래서 용도지구를 괄호 쳐놓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래서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제한을 용도 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맨 앞에 용도 지구란에다가 그 괄호 쳐놓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지역에다 괄호 쳐놓고 첫 번째는 용도 지구,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라는 요걸 골라내라 라는 그 괄호 넣기라는 시험 문제로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12번이에요. 뭐야 가는 거?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은 뭐가 시험 문제 나더냐? 기반시설의 종류들에 연결되는 것들을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지 찾아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번 기반시설의 33페이지 맨 밑에 교통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교통시설에 보면 뭐가 있단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그래서 교통시설에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교통시설에 속한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또 뭐도 있죠? 자, 방제시설. 하천은 방제시설에 속하냐? 예, 방제시설에 속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도 방제시설에 속한다. 또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들어간다. 환경기시설, 거기 보니까 합해, 숲해, 빛 이렇게 읽어. 합해, 숲해, 빛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료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요기시설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면 합해, 숲해, 빛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비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뭐 나중에 암기법이야. 어쨌든 이런 환경 기초설에 5가지 종류가 들어있단다. 그래놓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시설은 무슨 시설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맞느냐 틀리냐는 걸 골라내는 게 이게 보통 이것도 시험 문제가 약 3, 4년에 한 문제는 출제되는 공법에서 3년 내지 4년에 한 번 출제된다는 건 엄청난 비중입니다. 왜 그렇죠? 워낙 공법 분량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책 나온 걸 봤는데 부동산 공법하고 가장 두껍는 민법하고 둘을 비교해 봤더니 민법이 한 5, 6페이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공법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이 저기 한 760몇 페이지 되고 공법도 760페이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에서 거의 분량이 현재 6과목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거죠. 이 많은 내용에서 3년에 한 번씩 난다면 비중이 출제 비중이 대단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난다는 건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났던 게 또 나고 또 나고 또 난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 기반시설에 관련된 연결이 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인데 이거 7가지 기반시설을 다 어떻게 구분해서 다 외우느냐고 이 많은 걸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뭔다? 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여기서는 요거 꼭 외워야 되고 요거에서는 요걸 외워야 되고 그래서 먼저 외울 것들 그 다음에 외울 거 그 다음에 외울 거 요거죠. 그럼 이 중에 자 그럼 지금 본다면 34페이지 맨 위에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지주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5가지 시설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뭐?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5가지 시설들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아까 제가 말한 합해, 숲해, 빛 이런 머리점을 딴 5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나왔던 게 방제시설이 그 다음에 출제 잘 되겠고 세 번째가 최근에는 보건위생시설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제일 먼저 공부할 게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외울 게 방제시설 세 번째 보건위생시설 이 순서대로 거기 있는 건 암기할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뭐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하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개념 정리로서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번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고 17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용어 정의를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되니까 세 가지를 정확히 수지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도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하나하나 정확히 수지하셔라. 자, 이제 옆 페이지에 보면 20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21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들도 용어 정의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들이랍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어 정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 정의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 개발한 자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들 거기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자만 따보면 도공록학수합회, 도공록학수합회라는 7가지 기반시설은 개발한 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인데 요 중에 학교 중에 뭐는 빠지더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괄호 열고 대학교라고 썼죠? 물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학교만 있는 거 아니냐? 대학교, 대학원 둘 다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발한 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중에 대학교는 개발한 자들이 부담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만 부담하지 대학교는 부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도공록학수합회 중에 학교 중에 대학교는 제외라는
아직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 왜? 아직 개념 정리 안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관련된 용어들 하나하나를 간략한 개념 정리 위주로 한번 지금은 정리했다가 나중에 본론 내용을 공부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쓰지 않고 7번에 나오는 국가계획을 먼저 써놨습니다. 자, 뭐부터 써놨다? 국가계획부터 써놨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7번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기 그림군법에 있는 거하고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본서는 가급적이면 법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순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책은 저 혼자만 강의하는 책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들여다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마다 암기법이 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뭘 먼저 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주문에 있는 대로 써놓고 교수님들이 자기가 그때 그 순서를 변경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결국 이 책은 제가 쓰긴 썼지만은 전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거는 다시 그림군법은 제 혼자만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걸 또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그림군법에 있는 건 몇 프로는 맞느냐면 아마 5% 이상은 거의 일체예요. 그런데 한 5% 정도는 순서 같은 데서 조금씩 순서를 바꿔서 암기법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게 한 5% 정도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같지만은 그 세부적인 상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한 5% 정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보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면 돼. 자, 그럼 왜 순서를 바꿨을까? 자, 지금 용어 정의를 가급적이면 이 책에도 기본서도 순서를 사실은 원래 법주문 순서대로 그대로 쓴 건 아니야. 조금 바꾸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나눴더냐?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을 제일 먼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해놓고 용어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쭉 정리해놓고 그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정의가 끝나고 나면 계획과 관련된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더냐? 여러분들 책의 33페이지에 9번부터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요 세 가지 개념 정의가 또 나란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아까 뭐부터 한다 그랬죠? 계획부터 수립하자 그래서 그 계획의 종류들을 쫙 먼저 열거해내고 두 번째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려면 뭐부터 하자? 국토를 구분하자, 나누자. 제일 먼저 뭐로 나눈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놓고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전 국토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나누자. 그래서 세 가지 그 국토를 나누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걸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국토를 왜 용도지역 등으로 나눌까?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세 필지 땅이 있다고 가정해요.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지금 땅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줬더냐? 학교를 줬습니다. 여기다 초등학교 학교를 줘놨습니다. 학교는 여기다 줘놓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뭘 줬더냐? 여기는 나이트클럽을 줘놨습니다. 뭐 줬어? 나이트클럽. 여기는 학교. 그리고 여기는 뭐 줬다? 여기는 러브호텔. 예, H. 호텔 여기다 줘놨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옆에 나이트클럽 그 옆에 호텔 이렇게 줘놓으면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무슨 초등학교 옆에다가 나이트클럽 있고 초등학교 옆에 무슨 호텔 있고 무슨 애들 조기교육 시킬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가급적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그 성격에 맞도록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을 막 짬뽕해서 집어넣으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들 땅이라 하더라도 니들 멋대로 아무거나 짓고 싶은 거 지으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몰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가급적 주택 위주로 짓자. 그럼 주택 위주로 지으려면 거기를 뭐라 보자? 주거지역이라고 하자. 주거지역이라고 정해놓고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주택 위주로 짓자.
그렇다고 꼭 주택만 짓는 건 아니죠. 만약에 주거지역 해놓고 거기다 주택만 다 때려졌어. 점심 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산장을 열어봤더니 라면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라면 사러 가야 되죠. 근데 라면 사러 밖에 나가봤더니 이런 슈퍼가 없네? 그럼 어디 가야 돼? 차 타고 20분 가서 슈퍼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 동네를 무슨 동네란다? 개떡 같은 동네로 가죠. 무슨 놈의 동네에 슈퍼도 없어가지고 그 라면 하나 사러 갔는데 차를 끌고 가서 20분 동안 왔다 갔다 했냐?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죠. 따라서 주택을 위주로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최소한 편리하게 해서는 편의시설 몇 가지는 거기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슈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옷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위한 어디 있어야 돼? 그 세탁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필수시설 몇 가지는 같이 들어가는 거지 꼭 주택만 짓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로 여기는 주택 위주로 짓자. 그런 지역은 뭐라 부르자? 주거지역이라 하자. 그럼 여기는 상가나 또는 사무실 위주로 짓자. 그런 지역은 뭐라 할까? 상업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주로 공장 위주로 짓자. 뭐라 부르자? 공업지역이라 하자. 자, 이쪽은 그냥 가급적 그런 녹지, 나무들이 우거진 지역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자. 공원이라든지 또는 그 산 같은 건 훼손하지 말자. 그런 데는 뭐라 보자? 녹지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시 또 쪼개가지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주거지역도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아파트 50층짜리 져놓고 옆에다 1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들 지정해놓고 여기는 공동주택 위주로 짓는 지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놓고 또 여기는 저층주택 위주로 짓고 여기는 중층주택 위주로 짓고 여기는 중고층 주택 위주로 짓는 이런 식으로 주택을 짓더라도 그 층수에 따라서 여기는 낮은 층수, 중간 층수, 높은 층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지정합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 하자.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21개를 만들어 놓고 용도지역 21가지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라.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라. 이렇게 정해진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다 지정해놓고 그에 맞는 건축물만 지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 국토를 관리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역이 정돼 있죠? 그 위에다가 여기는 고도지구라고 하자. 여기는 개발진흥지구라 하자. 여기는 취락지구라 하자. 라는 다시 용도지역에서 있는 걸 다시 제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주 위에다가 용도지역 위에다가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라는 걸 다시 그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지구 지정만 갖고 국토가 관리되느냐? 아니야.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2%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죠. 뭘 만들었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하자.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하자.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하자. 등등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맨 밑바탕에다가 용도지역 21가지를 먼저 지정하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 뭐죠? 개발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하려면 뭐부터 한다? 공적 개발이 먼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짓는 게 먼저입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 도로부터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아파트 짓는 동안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할 수 있지.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로만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옆에 뭐가 있어야 돼? 학교가 있어야지 애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죠. 옆에 공원이 있어야 휴식 공간이 생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런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본다면 제일 먼저 용어정에서는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8가지가 쭉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개발 보전 관리해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하자? 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자? 먼저 용도지역으로 나눠놓고 그 위에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다시 그 위에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걸 정하자. 그래놓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데, 먼저 공적 개발로서 뭐부터 한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이런 등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용어정의들을 주르륵 정리한다.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어떤 것들, 아까 종류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수리먼지, 이런 개념적인 역할을 또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이제 아까 말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반시설 부담계는 무엇인지,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계 관련된 용어정의를 주르륵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공부할 순서대로 주르륵 해서 용어정의가 이렇게 연결돼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된 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36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현재 있는 용어정의를 하나를 다 그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 식의 순서대로 입체적인 걸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들의 용어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이에요. 우리가 강의가 기초 강의가 있고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거든. 그중에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본 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는 기초 강의고, 시험 문제 출제는 이런 게 된다만 짚어봤고, 이제 두 번째 기본 강의와 관련돼서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건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